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4년 6월 17일 비가 갠 뒤에 무더운 공기가 중국 저장성 징계산을 뒤덮고 있었고 어둑한 하늘과 축축한 흙냄새가 어우러져 풀냄새와 썩은 낙엽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머지않은 산비탈 한쪽에는 풀숲과 나무가지 사이로 캐리어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마치 햇빛이 비춰주길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오후 5시경 날씨가 점차 개이면서 숲속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고 정적이 깨어졌습니다. 근처에 살던 한 주민이 등산 중 고온 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그 여행 가방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요하던 징계산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출소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사망자의 신원이 인터넷 여론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유명 인플루언서 코스어 도시마 아이였습니다. 도시마 아이의 본명은 가오이로 1998년생, 당시 25세였습니다. 저장의 한 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와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아 코스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장력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진작가이자 전 남자친구와 함께 여러 작품을 촬영해 일약 이름을 알리며 서브컬처와 코스프레 커뮤니티에서 아이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여러 논란으로 평판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20일경부터 인터넷상에는 도시마 아이가 살해되었다는 게시글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코스프레 커뮤니티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틱톡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이는 소문을 더욱 사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6월 21일 한 커뮤니티 블로거가 경찰로부터 도시마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그녀의 지인들도 경찰에 직접 연락해 확인한 결과 본명 가오시 성을 가진 도시마 아이가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的朋友，我想请问他最近一直消失不见了，然后朋友圈还有朋友都在说他被杀害了，这是真的吗？对，是有这个事情。 2024년 6월 24일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25세의 가오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한 임대주택에서 살해된 뒤 시신이 여행 가방에 담겨 저장성으로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에 체포되었으며 성은 리, 35세로 가오이의 당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탕산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사명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2023년 2월 무렵 리모와 가오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리모의 키는 약 180cm, 체중은 150kg에 달했고 가오이보다 10살 많았습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끔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소품 제작이나 운영 지원 같은 일을 하곤 했습니다. 겉보기에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만나 연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전에 언급한 여론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가오이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사건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키우던 알래스칸 개가 스태프 중 한 명인 와이와이즈라는 닉네임의 여성의 얼굴을 물었고 두 사람은 웨이보에서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가오이는 상대가 허락 없이 개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와이와이즈는 가오이의 허락을 받고 개를 만졌는데 공격당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가오이는 개는 어머니 런모 씨가 돌보는 반려견이라며 배상을 거부했고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 반려견은 실제로 가오이의 어머니 런모 씨 명의의 반려동물로 확인되었고 런 씨는 와이와이즈에게 치료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7,800위안을 배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와이와이즈가 청구한 위자료 39,000위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오이는 대중의 호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 남자친구이자 작업 파트너였던 지장력과의 결별로 그녀의 평판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웨이보에서 서로 폭로전을 벌이며 가정폭력, 기생생활, 원나잇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지장력은 가오이의 사적인 사진을 유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폭로전은 코스프레 커뮤니티에서 낯설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오이의 트위터 계정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그녀가 로리타 의상 홍보를 빙자해 선정적인 사진을 판매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일로 가오이의 웨이보 계정은 일정 기간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오이는 한 남성 스트리머와의 라이브 방송 중 유혹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비난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를 저속하고 원조교제녀 흉내를 낸다고 조롱했지만 가오이는 그건 단순한 연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가오이는 상하이로 이주했습니다. 바로 그 힘든 시기에 리모가 그녀의 삶에 들어왔고 세심하게 보살피며 곁을 지켰습니다. 이후 가오이는 도시마 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복귀해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등장했습니다. 리모 역시 그녀의 활동을 도우며 행사 준비나 운영 지원을 맡았고 두 사람은 공동 계정을 만들어 함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리모는 영상 속에서 늘 한쪽 손만 등장하곤 했으며 계정의 마지막 게시물은 사건 발생 2달 전 리모가 요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 연애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오이와 교제 후 리모는 자주 그녀를 따라 각종 행사에 동행했고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진작가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오이는 SNS에 글을 올려 그는 사진을 잘 찍지 못하고 사진작가도 아니며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뚱뚱한 사람일 뿐이니 놀리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가오이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오이의 지인인 첸 여사는 자신은 2017년경 코스프레 행사에서 리모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리모에게는 오랜 여자친구 어가 있었는데 어는 첸 여사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어에 따르면 리모는 게으르고 의욕이 없으며 괜히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첸 여사는 설마 리모가 나중에 가오이와 사귀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회상했습니다. 반면 가오이는 그런 사람임에도 리모에게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첸 여사는 비록 자신과 가오이의 관계가 가깝지는 않았지만 가오이가 리모를 정말 좋아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오이는 교제 후 주변에 항상 남자친구를 자랑하며 그를 칭찬하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리모는 요리를 잘하고 다정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개해줬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오이의 대학 시절 사진학과 친구인 왕우 또한 가오이는 정말로 남자친구를 사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는 대부분 가오이가 계산하거나 반반으로 나누었고 월세 역시 가오이가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이전에 리모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도 가오이가 직접 돌보며 도와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오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3년 왕우는 한동안 기분이 우울해 있었고 가오이는 리모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왕우는 리모를 알게 되었고 리모가 몇 년 전 브랜드 기획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모는 정규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모와 가오이는 외모와 조건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왕우 역시 리모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왕우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고 떠나기 전 가오이는 그녀가 영국에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낄까 봐 걱정했지만 자신은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오이는 리모에게 친구들과 함께 왕우를 데리고 해피한 식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그날 해피한 식사의 비용은 왕우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왕우는 가오이에게 리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오이는 그저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고만 말했습니다. 왕우는 이에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오이가 다소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성향이 있으며 이는 그녀의 원가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오이의 부모는 일찍 이혼했고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가오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장성에서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학에 진학한 이후 부모님은 거의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오이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에 대학교 1학년 때 군사훈련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녀는 항상 따뜻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우는 가오이의 연애도 몇 번 목격한 바 있는데 그마다 과정은 뜨겁고 격렬했지만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터넷상에서 가오이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기도 했지만 왕우는 가오이가 오랜 친구로서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오이는 졸업 후에도 매년 동료들에게 고향 특산물인 양매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왕우는 이 시기를 매우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왕우는 가오이가 다시 양매를 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개월 후인 6월 19일 새벽 2시에 가오이의 웨이보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매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24일 가오이의 웨이보가 5일 동안 업데이트된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6월 17일 가오위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렇다면 6월 19일 가오위의 웨이보는 왜 업데이트된 것일까요? 이는 분명히 리모가 가오위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오위는 실제로는 5월 26일 새벽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오위의 친구인 샤오잉은 5월 26일 새벽 3시쯤 가오위와 음성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새벽 4시 이후에는 문자 채팅으로 바뀌었고, 이때 샤오잉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오위의 채팅 습관상 그녀는 거의 문장을 마칠 때 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유독 여러 번 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범인 리모입니다. 艾老师他聊天从来不会加句号，但是他那段时间聊天每一句话后面都会加一个句号，然后朋友圈打字也是加了各种句号。三哥他很喜欢说话加句号。 다음 날인 5월 27일 한 행사 측에서 가오위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집안일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최근에 일이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하고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웨이보 글을 게시했으며 이전에는 결코 점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녀의 웨이보 게시글에는 매번 점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오위의 트위터 활동도 이상했습니다. 이전에 가오위는 주로 일본어 혹은 중일 혼용어로 트위터를 사용했지만 5월 26일 이후로는 문장 끝마다 점을 찍고 중국어로만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5월 26일부터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의 반월 동안 가오위의 친구들이 리모에게 그녀의 근황을 물어봤을 때 리모는 모르겠다. 아마 고향에 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리모에게 가오위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자 리모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부모를 만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6월 19일 리모가 체포된 날까지 그는 가오위의 계정을 통해 계속해서 웨이보를 업데이트하며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리모가 가오위를 해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경찰 공지에서는 단지 감정적인 갈등이 원인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돈 여사와 왕후는 평소 두 사람이 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연인 사이의 작은 다툼이나 마찰은 가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들은 바에 따르면 가오위는 범행 전날 촬영 행사에서 리모에게 공개적으로 한 대를 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 추정된 살해일 새벽 1시의 그룹 채팅 기록을 통해 두 사람 간의 갈등 일부가 업무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리모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왕후는 가오위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두 사람이 공유하던 상하이의 공동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리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칼을 구매했을 수 있다고 전했지만 리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는 리모가 범행을 저지를 때 특별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리모와 가오위와 친분이 있는 총 10명의 증인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그 중에는 돈 여사도 포함되었습니다. 돈 여사는 리모가 칼을 미리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계획적인 살해를 위한 준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몸을 분해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경찰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리모가 가오위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상하이에서 저장성으로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은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특히 연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품성과 성격, 생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이나 일이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의 따뜻함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도쿄 시부야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12월 16일 오전 8시쯤 도쿄 신주쿠구의 한 교직원이 길가에서 인체 조직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12월 28일 오후 15시 10분 도쿄 시부야구에서 또 누군가가 한 주택가 근처에서 인체 조직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발견한 인체 조직이 전부 미츠하시 유스케라는 남자라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시부야구에 있는 대형 외자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사건 당시 30세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신주쿠에 일본의 유명한 유흥가가 있어 그가 집단 싸움으로 숨지게 된 거로 추측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유스케의 아내 미츠하시 카오리의 행동이 아주 수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32세의 미츠하시 카오리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이 12월 11일 아침에 집을 떠나 며칠 동안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하여 남편이 12월 12일 오전 4시쯤에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카오리는 분명히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2007년 1월 10일 경찰은 카오리를 신문하여 그녀는 본인이 남편에게 한 짓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카오리의 진술에 따라 공원에서 유스케의 나머지 인체 조직을 찾게 되었는데요. 미츠하시 카오리는 원래 카와구치 카오리라고 하며 1974년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쇄회사를 운영했었는데 회사의 수익이 좋아 가족들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4인 가족이 함께 지냈었습니다. 카오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스튜어디스를 꿈꿔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고 학교에서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졸업 문장을 지을 때 나는 지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반드시 2배로 갚을 겁니다. 라고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카오리는 도쿄에 있는 화이트 릴리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었는데요. 170cm의 키에 예쁜 헤어스타일을 하고 몸매도 아주 좋으며 또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게 생겨 인근 주민들과 그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오리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본인이 꿈꿔왔던 스튜어디스를 하지 못하고 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회사가 일본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2002년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미츠하시 유스케는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의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2001년 3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법무법인에서 열심히 알바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 11월에 유스케는 소개팅에서 카오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키가 180cm가 된 유스케와 170cm의 카오리가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어 만난 지 2달 만에 동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서로의 부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스케는 다이아몬드 반지 살 능력은 안돼 돈을 모아 카오리에게 은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카오리와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지만 카오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카오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의 연봉이 겨우 300만엔, 하나로 약 2,668만원 정도밖에 안 돼 결혼한 후 카오리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해와 만약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반년 만인 2003년 가을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두 사람은 살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말다툼 후 절대 먼저 화해하자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카오리를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친구들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향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약속을 잡아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하였는데요. 생각 밖의 부부는 친구들 앞에서 또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스케는 부부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부부는 그에게 앨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005년 남편 유스케는 변호사 되는 꿈을 접고
시부야 지역의 대형 외자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사에는 150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었는데 유스케는 회사에서 분석가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들의 생활은 아주 좋아졌는데요. 부부는 월세가 20만 엔, 하나로 약 170만 원 정도가 되는 시부야 지역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스케의 연봉은 1000만 엔, 하나로 8,900만 원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유명 브랜드의 옷과 주얼리를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은 카오리의 남편 유스케가 명문대에서 졸업하고 수입이 높으며 키가 큰 뛰어난 남자여서 카오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전부 바람을 피웠는데 카오리는 1998년 12월에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혼자 세타가야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집세 내야 한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매달 16만 5천 엔, 하나로 약 1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남자는 카오리에게 현금을 줬었는데 나중에 카오리는 남자에게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그녀에게 연속 4년의 집세를 지불해줬습니다. 카오리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 남자와의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남편 유스케는 새로운 일로 여유가 생기게 되자 알코올에 빠지게 되었는데 때로는 만취 상태에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있는 건 괜찮았지만 아내가 바람 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세게 때려 카오리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는데 추후 카오리도 계속 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카오리는 심지어 감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보호소에서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보호소에서 카오리는 직원에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직원은 그녀에게 앞으로 독립하기 위한 돈을 저축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카오리가 보호소에 갈 때마다 그녀의 남편 유스케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2006년 여름 그녀의 남편은 또 한 번 카오리를 구타하여 카오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혼할 때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써 살인 탐정을 고용하여 남편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카오리는 부모님에게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 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그와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12월 초에 카오리는 남편을 해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비디오 가게를 찾아가 사람을 해치는 영화들을 빌렸습니다. 12월 12일 새벽 4시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귀가하여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카오리는 자는 남편을 대고 와인병으로 그를 쳤습니다. 사후 그녀는 숨진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아침을 하고 아침에 남편 회사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오늘 남편이 출근했나요? 그 사람 어제 집에 안 왔다. 연말 보너스를 빨리 받을 수 있냐?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회사는 유스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돈을 그녀에게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 유스케의 연말 상여금은 수백만 엔에 달했었습니다. 사후 카오리는 꽃집과 홈퍼니싱 매장을 방문하여 진흙 10봉지와 비닐시트 그리고 여러 도구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남편을 토막냈었는데 집안에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카오리는 내연남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남편과 같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며 그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쯤 카오리는 경찰의 남편이 12월 11일 오전 9시에 출근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카오리에게 왜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신고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카오리는 그냥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남편이 며칠 정도 안 온 적이 있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유스케의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어보자 카오리는 남편이 전에 수술한 적이 있어 몸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건 카오리가 일부러 거짓말한 건데요. 남편은 수술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서 12월 16일 새벽까지 카오리는 택시를 타 남편의 상반신을 신주쿠구의 도로변에 버리고 또 카트로 남편의 하반부를 시부야 지역의 한 개인 주택 근처에 방치하였습니다. 12월 20일 카오리는 남편의 이불과 거실에 있는 소파 그리고 캐비닛에 있는 물건을 전부 처분한 후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불러 벽지와 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은 그녀의 집에 도착한 후 이상해하며 이거 아직 새 거인데 꼭 교체해야 하나? 라고 물었는데 카오리는 그냥 바꿔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카오리의 집은 새 벽지로 교체되었고 원래의 바닥에 새로운 바닥을 깔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오리는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카오리는 남편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2007년 1월 4일 그녀는 빨간 자국이 묻은 매트리스를 고향인 니가타현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 시멘트 2봉지를 구입했었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스케 친구들은 그의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카오리는 상대방이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될까봐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열고 강아지가 생리 중이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유스케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 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카오리는 남편인 척하며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정말 모두 볼 면목이 없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남편의 핸드폰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연초에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야.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남편의 휴대폰을 폐기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DNA와 유스케 어머니의 DNA를 대조하여 유스케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경찰은 카오리에게 신주쿠와 시부야에서 발견된 남성이 당신의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카오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오후 경찰은 카오리를 정식적으로 체포하였습니다. 1월 11일 경찰은 카오리의 집으로 가 수사하기 시작하여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세탁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오리의 옷은 전부 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스케의 부모와 또 그와 카오리의 바람을 피운 상대도 모두 재판에 증언하게 되어 그 당시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득의 엘리트 부부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카오리가 체포되었을 때 두 사람의 통장에는 5만엔 하나로 약 44만 원만 남았는데 유스케는 갚지 못한 빚까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오리는 결국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미츠아시 부부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영화 다크사이드 오브 더 라이트가 개봉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에 중국계 미국인과 서방 언론이 가장 우려하는 사건은 아마 리메이 하스켈의 사건일 겁니다. 리메이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11월 7일 그녀는 토막된 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후 얼마 안 돼 그녀의 백인 남편 사무엘 하스켈 4세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리메이 71세의 아버지 리가오상과 64세의 어머니 왕옌샹은 딸의 집에서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딸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검찰 측은 두 사람이 참변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범인의 수단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 용의자 사무엘이 유명한 부모를 두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유명인의 아들이고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검찰은 새로 취득한 증거로 사무엘에 대해 3건의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사는 그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지만 그의 변호인이 요청한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같이 우선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1월 8일 아침 6시 15분쯤 한 노숙자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쇼핑몰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크고 무거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노숙자는 어느 식당에서 버린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조금 상했더라도 배를 채우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좋아하며 비닐봉지를 열었는데 안에 담긴 내용물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머리도 손도 발도 없는 인간의 몸뚱이였습니다. 노숙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확실히 사람이었는데 확인 결과 여성이며 몸에는 문신 등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쇼핑몰 주차장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 CCTV가 설치되었으며 현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경찰이 용의자가 운전한 흰색 SUV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은 11월 7일 오후 주차장의 쓰레기통 옆에 주차되었습니다.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한 백인 남성이었는데 그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쓰레기 봉지는 꽤 무거웠는지 남자는 봉지를 들어 올리는데 아주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봉지를 버리고 바로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대낮이어서 그의 차량 번호는 아주 선명하게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로 차량주가 사무엘 하스켈 4세로 35세 남성이란 걸 확인하게 되어 그가 살고 있는 타르자나라고 하는 콜드스트림 테라스 4100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저택은 쇼핑몰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해당 저택은 침실이 6개가 있는 약 250만 달러, 하나로 약 32억 5천만 원 정도의 고가 저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사무엘과 그의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장인 장모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다량의 빨간색 흔적과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일부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범죄 현장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견된 머리가 없는 인체는 분명 사무엘의 아내 리메이였을 건데 DNA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최종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의 부모 리가오샹과 왕얀샹은 사건 발생 전에 사라졌으며 아직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사무엘은 11월 8일 오전 11시 25분쯤 노숙자가 리메이를 발견한 지 4시간 만에 정식으로 체포되어 고의상해로 기소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사무엘과 리메이의 세 아이는 전부 학교에서 무사히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노숙자가 신고하기 전에 경찰은 이미 2번이나 신고받은 적이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 신고는 11월 7일 오후였습니다. 한 건설업 노동자는 타자나 어떤 건물의 길가에서 쌓여있는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발로 차봤는데 부드럽지만 또 딱딱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안에는 고기 덩어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겁먹게 된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비닐봉지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가방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경찰은 증거가 없어 그냥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거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11월 8일 노숙자가 리메이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온 후 몇몇 멕시코계 미국인 노동자들이 MBC TV에서 스페인어로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무엘은 그들을 고용하여 500달러, 하나로 약 65만 원을 지불하며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차고에 쌓여있는 큰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일꾼들에게 쓰레기 봉지 안에 돌로 가득 차 있어 좀 무거울 거라고 말했는데요. 쓰레기 봉지는 전부 20kg가 넘어 확실히 무거웠지만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돌이 아니라 약간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인 물건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일단 돈을 받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가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봉지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주차하여 쓰레기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봉지를 열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전부 고기 조각이었는데 그중 사람의 배꼽이 달린 고기가 있었습니다. 놀라게 된 그들은 다시 사무엘의 집으로 돌아가 쓰레기 봉지를 거리에 버리라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사무엘은 일꾼들에게 쓰레기 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은 사실 할로윈 때 쓰던 소품이라고 하며 애초에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할까봐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할 수 없이 돈을 돌려받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겁먹게 된 일꾼들은 사무엘의 집을 떠난 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약 어느 날 사무엘이 경찰에 체포된다면 본인들도 그를 협조한 혐의로 유죄로 판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순찰대로 찾아가 방금 겪은 일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에게 로스앤젤레스의 경찰서로 가 신고하라고 하여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서로 갔지만 그곳의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차장으로 가 911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노숙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기 조각은 아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아 부패하고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꾼들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된 후 대중들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대해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는 신고에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로스앤젤레스의 팟캐스트는 일꾼들이 전부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서 그들은 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막된 인체를 발견한 후 사건에 연루될까봐 겁먹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그들의 신고를 무시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 얼마 안 돼 용의자 사무엘의 정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각 밖으로 그는 연예계 유명인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샘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에이전트였는데 조지 클루니와 돌리 파튼 등 스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돌리 파튼과 같이 회사를 차려 CEO를 맡았는데 몇 편의 평판이 좋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는 총 4개의 에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돌리 파튼의 뮤지컬 크리스마스 온 더 스퀘어로 에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샘은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도 아주 완벽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 미시시피주 메리 도넬리 하스켈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었는데 메리 레인과 작은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능력을 갖췄는데 아들은 별 재능이 없었습니다. 도막 사건이 밝혀진 후 사무엘의 고등학교 동창이란 사람이 인터넷에서 게시글을 올려 그가 18세부터 밀수품을 접해왔으며 항상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예를 들어 그는 갑자기 욱하며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화를 내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아내와 장인 장모를 해쳤다는 소식에 그는 충격받았지만 놀라지는 않으며 사무엘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전과자였는데 2008년 12월에 그는 흉기로 사람을 복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시기에 중국 출신 아내 리메이와 결혼하여 곧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두 사람은 또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사무엘은 항상 SNS에 본인을 재벌 2세에 태그를 달았습니다. 사실 그는 수입이 전혀 없으며 주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살았습니다. You guys by mistake, and the number one thing they talked about was consistency, like be consistent. Now I'm consistently never gonna stop drinking. 흥미롭게도 사무엘은 아내 사진을 SNS에 올릴 때도 중국 재벌 2세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항상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리메이 가족은 2020년에 그곳으로 이사한 거고 이웃은 2021년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두 엄마의 나이가 비슷하고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하여 전염병 기간 그녀들은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같이 듣게 하고 또 함께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산책하고 얘기를 나누며 얼마 안 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녀는 두 사람의 취미가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부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들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는데요. 이웃은 리메이의 부모가 오래전부터 딸의 집에서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노인은 성격이 아주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리메이의 어머니 왕인샹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이 폭발하기 전에 뇌졸중을 앓게 되어 움직이기 어려워 종종 마당 앞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게 되면 인사를 하며 아주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그들의 집에는 사무엘만이 성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별로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주변 이웃들은 전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Like my resume says unhappy, bitter, resentful, and like really good at ordering off the menu. If you see me typing really fast, like looking really productive on my laptop, just like typing, chances are I'm just typing random letters and numbers. 리메이와 사무엘이 결혼한 거에 대해 소문으로 리메이는 샘의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사장의 아들과 사귀게 되어 얼마 안 돼 임신하여 결혼하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문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요. 리메이 부부가 낳은 첫째 아이는 12살인데 리메이가 25세, 사무엘이 23살 때 첫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리메이와 친하게 지낸 이웃에 따르면 리메이는 남편과 대학에서 만났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메이는 노스리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졸업 직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 리메이는 해스켈 컨설팅 그룹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회사는 유학 대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주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유학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대학 진학하는 걸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회사에는 직원 3명이 있고 연매출은 약 6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8,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입으로 7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아주 부족하였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아내를 해친 이유가 오랫동안 장인과 장모를 모셔 경제적 압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뉴욕포스트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는데 사건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독립불효질서이자 감독이며 또 시나리오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는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하는 거고 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제작한 영화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영화 소개란에 자신이 평생 추구한 게 바로 슬래시 영화라고 적었습니다. 슬래시 영화는 어떤 영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나이트메어, 할로윈 같은 영화를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이 선호하는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슬래시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줄거리로 영화를 진행하거나 논리가 필요 없으며 그냥 무엇이 무서우면 무엇을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인기를 얻는 것과 영화 티켓을 많이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시청자들은 단지 붉은 액체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이 슬래셔 영화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하려는 여성은 아주 드문 몸집이 작고 연약한 아시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몇 장의 스틸컷을 보면 여주인공은 전부 옷차림이 아주 단정하지 않았으며 여자의 옆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백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사진에는 얼굴에 커다란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남자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찌르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에는 마녀의 옷을 입은 노파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에 X 표시가 있는 사람은 사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족 배경과 재력으로 그는 이런 B급도 안 되는 저예산 영화에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몸매와 잘생긴 외모 그리고 연기력도 뛰어난 배우가 많은데 그는 왜 고집하여 직접 출연했을까요? 그는 분명 지극한 자기애거나 사람을 고문하는 걸 카메라 앞에서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공개된 스틸컷과 영상에는 극단적인 장면은 없지만 원작을 본 뉴욕포스트 기자에 따르면 100분이 넘는 영화는 사무엘이 직접 감독하고 출연한 영화인데 특효가 아주 떨어지고 스토리도 어색했지만 제한 등급은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영화 속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계 여주인공을 숨질 때까지 고문하였습니다. 영화의 장면은 기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그는 영화를 몇 차례 중단해야만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영화 속 여주인공은 사무엘이 오디션을 보러 간 수많은 아시아 배우들 중에서 직접 선정한 건데 그는 여주인공이 그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여주인공은 참변을 당한 리메이와 아주 많이 닮았는데요. 아내와 꼭 닮은 배우를 섭외하여 그녀를 잔인하게 고문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다? 심지어 그는 직접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다? 완전 변태 같았습니다. 기자는 또 사무엘이 제작한 다른 영화에서 리얼리티쇼 베벌리 힐스의 진짜 주부들에 출연한 브랜디 글렌빌이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대사를 읽었었는데 학교에서 딸을 괴롭힌 학생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배경음에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기자는 브랜디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녀는 영화가 5년 전에 촬영한 건데 사무엘의 아버지 샘이 그녀를 찾아 본인의 아들이 학폭과 관련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영화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어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다며 그는 브랜디에게 10초가 넘는 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에게 미화 5만 달러, 하나로 약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브랜디가 돈이 필요해서 사무엘의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샘의 부탁을 들어줘 대본을 읽었을 뿐인데 사실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브랜디는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그 영화가 결국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무엘이 무작위로 편집하여 온라인에 올려 브랜디가 출연한 거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유료로 시청하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유형의 영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이에 저희는 온라인에서 슬래시 영화로 검색해서 봤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끔찍한 연쇄로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수감자 브라이언 코버거에게는 아만다라는 친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슬래셔 영화를 전문으로 출연하는 여배우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아만다를 찌르는 스틸컷이 있었는데 남동생 브라이언이 피해자를 해치는 장면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팬일 뿐만 아니라 누나가 출연한 영화에서 사람을 해치는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어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슬래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 1년도 안 된 사이에 2명의 잔인한 범인이 나타난 건 확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이후 경찰은 리메이의 부모를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무엘에게 3건의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는데요. 온라인에서 네티즌은 국제결혼과 장인장모와 같이 살며 생긴 갈등을 중점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못된 행동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건 안 됩니다. 문제를 이성적으로 대해야만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